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너디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9회 나는 위대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돌아왔는데 깡 선생도 돌아왔고 네,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요즘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신가요? 네, 깡쌤이고요. 저는 계속 일당 노동에 시달리다가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을 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그 피곤하죠 다들. 네. 그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한가해질 거니까 그때부터 좀 녹음도 많이 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이 사람? 남도 휴가인데 지금 바쁘대. 그렇구나. 알고 보니 휴가지에서 알바하고 있네. 걸렸다. 네, 우리 독실이는 뭐 특별한 일 없었나요? 네, 요즘에? 특별한 일 없었고요. 제일 힘든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뭐 했냐는데 맨날 똑같게 사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나이 드니까 비슷비슷한 거 같고. 삶이 비슷해. 감동이. 나이가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김도희는 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네.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19회까지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네. 철병이 없네. 철병이요. 질문하지 마. 말 걸지 마. 그러니까 저도 뭐 특별한 일 별로 없어가지고 특별한 일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랑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저희 대신 특별한 일 뭐 어떤 거 있으나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거 좋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카페 광고는 뭐 특별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카페에서 광고를 받고 있으니까 광고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19회죠. 그래서 나는 위대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은 2명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크리슈 나무르티 했고 그 다음에 사자왕 리처드 네, 2명 했습니다. 사자왕. 전혀 웃긴 주제가 아닌데. 위대해. 나는 위대하다. 적절한 인물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오늘도 2명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크리슈 나무르티나 뭐, 리처드, 뭐, 어차피 그 어떤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세속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로서 위대한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 준비했고. 꼭 이런 식이. 우리 독실이 어떤 거 준비돼? 저는 얘기하면 또 더 웃을 것 같아. 자기소개서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쓴 인물이죠. 저는 저의 박정희? 조상은 아니고. 여자 삐쳐야 되나? 약간 저랑 가까운. 가깝다고요? 저 가까워요. 뭔 소리야? 네. 저희 조상 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성계. 네. 진짜? 19대거든요. 제가. 뭐야 이씨란 거 아니야? 짱 멀어집니다. 이독실이니까 맞지.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저의 친척분이시죠. 세종대왕. 평범하다. 네, 평범해. 준비를 세종대왕? 네. 10,000원짜리에 계시는 거. 예, 맞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맞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어디까지 뭐 성군이다, 한글을 만드셨다, 한글도 뭐 지표현재 학자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오해를 풀어보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에 다시 나오기 힘든 사람인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초등 때 위인전 읽어보고 그 이후로 안 보잖아요. 한글 만드신 거 말고 한글 만들었다. 10,000원짜리에 있다. 뭐 이 정도. 성군이다. 이런 거. 근데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왜 집회 보면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 비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얼굴 나오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비춰보면 얼굴 나오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그게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달러나 다른 나라 지폐에는 없잖아요. 달러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에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그게 그 뭐지? 그 유로 통화처럼 동북아시아 통화가 합쳐질 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통화가 하나의 단일 화폐가 나오기 전에 표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처음 들어봤어. 절대 아닐 거야. 절대 아닌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그때 가서 다시 만들면 되지 뭐. 그랬습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은 적 가지고. 이거 어디야? 여기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 홍콩인 거. 홍콩 거 있어? 거짓말. 죄송합니다. 거짓말이 다던 것 같아. 신세계의 상품권 없네. 신세계 상품권 없고요. 그래. 최 사장이 이렇게 빨리 꼬리 내리는 건 내가 처음 봤다. 바로 외국 돈을
들어올지 지금 몰랐는데. 독실이가 네. 돈 자랑하고 있어요. 외국 돈들 꺼내가지고. 이거 지금 홍콩 달러로 20달러입니다. 야, 지금 빨리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나는 위대하다. 예. 나는 위대하다.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회는 세종대왕, 킹 세종? 킹 세종. 그레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종 더 그레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 영어에 약해. 근데 사실 세종대왕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만 많이 들었지 네. 뭘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네. 그리고 지금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단한 분이다라고는 알겠는데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보면은 조선 때문에 나라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망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선이 첫 번째 전제는 이제 무시받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성씨니까. 그렇죠. 네. 물어 뜯어봅시다.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럼 전기조선까지는 적어도 전기조선이라 하면 이제 두 차례의 전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네, 그때까지 조선은 그래도 굉장히 당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선진적인 국가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생각한다면 그 기틀을 짠 사람이 사실상 세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 전기조선이 좋은 국가. 도와줘. 바로 말해. 도와줘. 독실이 아픈데 틀렸다. 어떤 면에서 야, 이과잖아, 이과. 어떤 면에서 전기조선이 좋은 거야? 이과니까 뭐 차차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시스템적인 특수성은 너무 좀 희한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전제군주랑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전 세계 사대부 중심으로 어떤 민주적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 세계에 거의 유일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대부라는 게? 아니. 그 정치적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맞춰놓은 게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그래, 예. 사실 잘 모르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다가 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 철학을 유교를 나라의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미친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이 모양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유교 전공자 인도이죠. 네. 근데 그 유교 안에 품어 있는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사상 자체가 사람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급을 나눠버리고 이러지 않고 예를 들면 과거 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독특한 제도잖아요. 천한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험은 못 본다고 하지만 재능이 있으면 중용될 수 있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졌었던 것들이 다 말하자면 그럼 과거 시험은 평민들이나 노예도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노비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평민들도 볼 수 있어요? 평민 볼 수 있는데 시험 자격엔 들어가는데 실제로 공부할 시간의 확보가 불가능했었대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요? 천민은 안 돼요. 네. 뭐 지금 요즘 사람들은 회사 아침부터 밤까지 있으면서 토익 공부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 농사해봤자 뭐 얼마나 했겠어. 완전 무시. 밤새 농사 야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네. 주병야독이 되는 거.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 새누리 방송 아니야? 그러니까 새누리 방송. 모든 걸 개인의 노력 탓으로 돌리고. 맞아.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빠르게 주요 업적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문 분야에서 다들 유명하실 거 엄청난 책벌레였다.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이분이 군주였던 거를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덕후라고. 덕후입니다. 예. 책 덕후입니다. 책 덕후고. 그래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국방 화력 덕후입니다. 화력. 밀리터리 덕후? 네, 밀리터리 덕후기도 합니다. 약간 누가 오버랩되기도 하는데 또 과학도 중요하게 여기고 수학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조선시대에 수학이 있었어요? 있죠. 사인 코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 진짜?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 삼각함수 다 알고 있었고 파이도 알고 있었고 그거 설명해 줄게요. 이게 위대하다니까. 2는 MC 제곱 이런 것도 알고 있었어? 그건 몰랐어요. 그건 몰랐어요. 자, 그리고 뭐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시스템을 완성을 하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한글 창제까지 거기다 고기 덕후. 고기요? 고기. 육식. 육식남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애를 한번 빠르게 한번. 근데 내가 듣기 외모도 덕후였다는데? 맞아요? 그게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태종을 좀 닮았대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사실상 몸집도 크고 뚱뚱하기도 하고 약간 얼굴이 그렇게 인자한 상은 아니고 상당히 무서운 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뭐야?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지폐 그 이미지가 아니야? 그게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안경 쓰고 돼지 느낌인 거야?
쿠션 이렇게 끼고 있고. 덕분에서 체크무늬 셔츠 입고. 눈도 되게 안 보였다고. 그게 안경 써야지. 그것도 다, 예, 살이 쪄갖고 아마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망막염증이 있지 않았나. 아, 진짜로? 많이 아시네요. 아, 몰라, 잘. 안 좋은 것만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걸 세종을 누가 그게 만화로 그려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종을 완전 덕후처럼 이렇게 똥뚱하게 해놔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재밌습니다. 뒤에 가면 의라가 너무 재밌어요. 아, 고기를 그래?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아, 그래? 한번 들어보면 이거 되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전문성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 이따 위대해 보여. 네. 세종대왕의 본명은 도입니다. 이도. 이시고 도입니다. 이도. 1397년생. 이방원 태종의 삼남이고요. 눈병이 나도 책을 읽고 밥 먹을 때 빼곤 계속 책을 읽고 과로로 병이 나도 책을 읽고 그래서 태종이 책을 뺏기도 했습니다. 뺏었는데 한 권만 놔둔 거야 실수로. 그래서 그 한 권을 1000번을 읽었다는 완전한 책 덕후네, 책 덕후. 뭔지는 안 나와 있고. 뭔지 안 나와. 뭐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조사 안 해서. 중독자네, 거의 중독 수준이네. 그래? 인터넷 중독, 어마어마합니다. 게임 중독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덕후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진심으로. 1418년 이제 양녕대군이 이제거든요, 이름이. 이제가 계속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자에서 탈락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봤었냐면 양녕대군이 세종이 충녕대군이 책을 너무 잘 읽으니까 많이 읽으니까 쟤한테 이제 왕위를 선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자기가 이제 세자를 빠지려고 일부러 장난을 치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만화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 위인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효령대군이 자기가 이제 될 줄 알고 몸가짐을 이렇게 하니까 야 너한테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둘째가 삐져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고. 맞아. 같은 위인전인가? 내용이 똑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양녕대군이 양보를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게 한참 후에 나온 말이래요. 조선 중기 이후에.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좀 견제가 있었다고 해요. 양녕대군도 충녕대군을 견제하고 사실 충녕대군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서 막 양녕대군 이런 거 있었다 꼰지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덕후들이 원래 좀 속이 좁잖아. 그래 맞아. 올바른 덕후야. 자 근데 사실 태종이 그 태정태세에서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적통이 아니었는데 왕자의 난을 통해서 피비린내라는 숙청을 해갖고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장자가 왕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원했냐면 정말로 왕위를 장자한테 계승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이후로는 이제 좀 피비린내 안 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이 너무 심하게 비행청소년이었던 거죠. 충녕대군은 너무 영특했고 그런데 그 양녕이 충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사고만 치고 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세종을 굉장히 곤란하게 했다고 해요. 삐져가지고 계속 주상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나 다신 주상 얼굴 안 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클럽 가고 막 과속하고 뭐 스포츠 가고 정말로 좀 그런 오렌지 식으로 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세종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사실 이렇게 칠만도 하잖아요. 내칠만도 한데 끝까지 의리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요. 조선의 기틀을 다집니다.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초기에는 억불 정책을 이제 펴다가 나중에는 억압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요. 이번 책도 많이 읽고 고기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십니다. 보통은 좀 이상해. 보통 술, 고기, 여자 이렇게 나가는데 책, 고기, 여자. 근데 책, 고기, 여자 한 다음에 갑자기 언어를 창제하시다. 근데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여기서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 굉장히 금술 좋았다고 해요. 후궁도 되게 늦게 드렸다고. 근데 이제 정력이 걸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많았던 거지. 그냥 자체로 에너지가 그냥 넘치는 분이구만. 네, 근데 이제 그의 기운을 책과 공부에 쓰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1443년에 창제, 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를 합니다. 그 부분 좀 뒤에서 자세하게 할게요. 참고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요? 한글이 된 게 아니고 훈민정음의 해례본. 해례본이 해석본이에요. 해석본. 네. 그래서 문자를 만든 다음에 물자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만들었다? 원리, 사용법, 예시 이걸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었네 옛날에? 기억은 뭐 그렇죠. 뭐 혀뿌리 모양을 뭐 이렇게 닦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 해설서를 백성들을 위해서 반포한 것 자체가. 근데 혼자 글자를 만들어낸 사례는 좀 있어요. 그래요? 네, 태국어도 랑카맹이라고 하는 그 대왕이 태국의 랑카맹 대왕이 만들었고, 이거는 몰랐는데 티벳의 승려 파스파가 티벳 문자를 본따 가지고 원나라 공용 문자인 파스파 문자를 만들고 했대요. 그래? 이런 것들은 가능했다. 덕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 이거.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근데 언어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언어가 아니 글자를 만들. 문자. 그 설총의 이두도 이제 설총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말소리를 이제 이렇게 캐릭터로 만드는 거죠. 문자로.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거가 유네스코에서 뭐 한글을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했다. 이게 뭐 세계 최고의 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말과 글이 수천 년의 역사 문화를 품고 있는 소중한 인류 유산이잖아요. 뭐 일례로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는 좀 예를 들면 그 일본어 히라가나 카타카나 생각하면은 그거를 못하는 말은 없잖아요, 사실상. 그 못하는 말 많잖아. 걔네 받침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한국어를 다 표현 못해요, 실제로. 성조도 표현할 수 없고 그래? 장음 단음 표현 못하잖아요. 그렇네. 거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 사귀었다, 사귀었다라고 써야지. 쓸 수 없잖아요. 사귀었다 이거 어떻게 써요? 그냥 사귀었다 쓰면 되지. 겼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맞춤 틀리잖아요. 너는 뭐 그냥 쓰면 되죠. 알아보면 되죠. 그런 거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가 많다. 백 이런 거? 그리고 백은 표현 가능한 거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 유네스코의 세종대화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상하면서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을 해요. 이런 내용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돈을 주고 펀딩을 해주는 거지. 그래? 그래서 문맹 퇴치나 기여한 사람 그리고 단체에게 수상을 하는데 이런 건 있어요. 돈을 준다고 아무 이름이나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면서 무슨 상 줘라, 평화상 줘라, 대신에 최사장상이라고 이름 붙여주라 하면 걔가 무슨 소리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겠지. 많이 주면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주면. 의미가 있다. 여하튼 세종은 워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고대에도 이명박관이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비만이었고요. 그래서 왕세자 시절부터 당뇨였고요. 그 합병증으로 말년에 시력을 거의 상실할 정도고요. 소아당뇨. 인질까지도 있었습니다. 인질. 독실이 얼굴을 보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자기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네. 그러네.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야, 독실이 안 쪽쪽에 왜 그래? 안 좋고. 또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 병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1450년에 54세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되게 재밌어요. 학문, 책벌레. 얼마나 책벌레냐? 앞에서 언급했듯이 몸이 나빠질 정도로 책벌레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후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신숙주랑 독서 배틀을 이제 했습니다. 아시죠? 몰라. 결국에 세종이 이겼잖아요. 독서 배틀? 신숙주가 그 지편적 학자였는데 책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당직을 바꿔서 내가 여기 당직 서겠다 해갖고 책 읽고 싶어서. 그 정도의 신숙주였는데 세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밤에 딱 봤더니 세종이 자기 전에 봤더니 지편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누가 책 읽고 있냐 보고 알아. 근데 신숙주가 책을 읽고 있대. 그래? 질 수 없자고 나도 이제 책을 읽어요. 세종이 거처에서. 그러다가 또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서 책 읽고 있는 줄 알아. 읽고 있습니다. 했어. 또 한 번 2시간 있다가 읽고 알아 했더니 그때 잠들었대. 책을 읽다가 그 자세 그대로. 그래서 세종이 가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용안포라고 하나요? 골룡포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골룡포 이거를 벗어주고 내가 이겼다. 아침에 이제 신숙주가 깜놀했겠죠. 내가 왕인 건가? 내가 왜 이걸 입고 있나? 아니지. 세종대왕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 정도로 신숙주가 그러니까 이제 질 정도로 엄청난 독서광이었고 또 이게 있어요. 조선 왕의 일과에 항상 경연이 있잖아요. 경연. 네, 그게 맞아요. 무슨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몸 좋은 남자가 막 이렇게 하던 영화. 내가 사도태자다 해서 나왔어요. 영린. 사도태자의 아들이다. 영린. 현빈 나왔죠. 네. 거기서도 이제 경연이 나오거든요. 네. 배우는 거예요, 원래. 왕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왕은 그리고 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냥. 네. 물려받는 거니까, 학문적으로 대단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고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데, 세종이 제일 잘해. 제일 똑똑해. 그래서 세종이 신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신하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별로 안 대단하게 느끼고 재수없는 거지. 신하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관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뭡니까 저희 세습직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관료 시스템이 다 막 100대 1,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10만 대 1은 그렇잖아. 막 그 지방 서원에서 그 붙으면은 플랜카드 붙고 이랬을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도 과거급제 그러니까. 몇 명 했다. 거기서 막 그렇잖아. 그 신숙주도 20살 땐가 급제하고 거의 신동소리 듣고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지방에서는. 신숙주는 무슨 일을 했어요? 네? 집현전 학자로 영의정까지 나중에 가고 예, 굉장히 똘똘하고 완전 똘똘하고 근데 너무 좀, 사랑했죠. 나중에 근데 좀 네, 변절자 뭐 이런 그게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숙주나물이라고 쉽게 쓴다고. 아 그래? 그게 또 잘못된 어원이라는 말도 근데 어쨌든 그런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학자 집단인데 이제 그 경연이라고 아까 근데 딱 갔는데 왕이 나보다 더 똑똑해. 왕이 내가 틀렸음을 갖다가 이치에 맞게 다 조리조리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논박을 당하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한 상사. 내일 기대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하들이 가서 밤새서 공부해야 진짜. 들어와 막 이렇게 왕이 이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상사 안 돼. 네. 그러니까 세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히 전투적인 언행을 구사하기도 했대요. 깔아뭉개는 거. 깔아뭉개는 것도 토론을 너무 잘해서 화술이 논리적이지 지식도 엄청나지 거기다 권위까지 세우지 왕이니까. 근데 옷은 입고 있는 게 왕의 그걸 입고 있어. 그거 어떻게 이겨? 야 이거 져주는 거 아니야? 신하들이? 왜 우리 군대 가서 축구할 때 대장님 볼 몰고 오면 우리가 살짝 피해주잖아. 사단장님인데 근데 축구를 또 존나 잘해. 호나우생녀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위대한 거지. 위대하구만. 이렇게 책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지. 그래서 과학도 중요하게 여기고 학문에 관한 거니까. 장영실 일단 유명하죠. 장영실을 중용했었고 뭐 천문 과학 기술 기구 만들고 해시계 문시계 만들어 시키고 추구기도 개량하고 의학도 건드리고 금속 활자도 개량해서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학 관련 부분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본인이 한 건 아니죠. 장려를 많이 했고 또 천문 역법을 공부를 해야겠어요. 역법, 달력 만드는 그거를 좀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수학을 직접 공부했습니다. 야, 나 궁금해. 궁금한데 그냥 시켜도 되는데 파고드는. 내가 한번 해보고 알고 싶어. 파고드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간지 넘죠. 산수라는 것은 임금이 배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또한 성인께서 제정하신 것이니 알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공부하고 싶었다는 사이구나. 그런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 신하들한테도 수학 공부 시키고요.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자기 직접 수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수학 학습 커리큘럼과 관리를 서용하는 기준까지 짜서 이제 승정원에 이렇게 전교를 보냅니다. 수학 동아리까지 만든 거야? 그렇지. 학습 커리큘럼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것도. 영의정이랑 모여서 사인 코사인 풀고 있고. 파이도 알고 있었고요. 은주 다 알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발달돼 있던 수학 서적들이 다 이제 넘어왔었구나. 거기서 그래서 그걸 집대성한 거죠. 또 다시 한번 조선이 그걸 되게 하고 싶어했어요. 중국 걸 그대로 쓰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또 이걸 설명해드릴게요. 뭐 도량형도 확립하고 농업을 건드려서 조선에 맞는 농서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세종이 사대를 했다는 비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당시의 사대주의 자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비판적인 시선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뼛속까지 명나라 우선이었었다면 한글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둘째는 또 이런 식으로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달력이 뭘 기준으로 하냐면 베이징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베이징이 아니었겠구나 그때는. 아무튼 중국의 북경 그때 수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명나라의 수도가. 아무튼 그 중국을 기준으로 했었었는데 그거를 서울을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달력 좀 만들어봐라 시켰어요 또. 그래.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사대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기가 막혀요. 세종 26년에 이순지한테 명해가지고 이제 역법서를 편찬해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해하고 싶으니까 수학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역법서가 뭐냐면 칠정산 내편 외편입니다. 저희 대학 때 배웠었는데 이 내용을. 오차가 어떻게 되냐면 1년에 마이너스 1초예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140년 후에 나왔거든요. 그레고리력. 근데 그거의 오차가 1년에 26초예요. 그게 옛날 그 로마 시대부터 쓰였던 역법이 그레고리력 전에 뭐였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역법이 오차가 꽤 커요. 거의 4분의 1 하루에 4분의 1인가로 알고 있는데. 꽤 크네. 예, 그래서 뭐 몇 년이 지날 때마다 하루를 이렇게 플러스 해줘야 되고 그런 좀 있었는데 굉장히 정확한 역법이네요. 지금 쓰는 거는
오히려 오차가 1년에 26초인데 그거에 140년 전에 이미 조선에서 만들었던 칠정산 내편 예편은 오차가 마이너스 1초. 1년에. 그렇구만.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 문과가 듣기에는 좀 틀리면 어쩌 마이너스 26초가 뭐 1 마이너스 1초가 뭐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그러네. 4, 5세기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26초 이런 거 하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하늘의 규칙을 정확히 세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로 안 놀랐어 지금. 딱 맞추고 뭐 8초 차이 나고 상관없어요. 조선 시스템을 완성을 했다. 이것도 얘기할게요. 철학 위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그 조선의 사회 시스템을 사실상 완성을 했고요. 정책 연구 기관인 집현전 만들고 정책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모든 가능한 수를 다 따져요. 그래서 그 경우마다 손익을 다 계산을 하고 점검을 해보고 실무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피드백 받고 실제로 그 시범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나갔어요. 정책 연구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정책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삶이었나 보다. 그럴 수도 그렇게 느낌이 오기도 하네요. 농지개혁 같은 거 예를 들면 입안을 해서 시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13년이 걸렸는데 그 후에 대한제국이 근대 양전사업 시행할 때까지 400년 넘게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질, 흉년, 풍년 이건 관계없이 그냥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공법이거든요. 그걸 제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정을 할 때 이 공법을 시행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토론을 거치다가 관리랑 백성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30년에 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반년이 소요돼서 여론조사를 해가고 할래 말래 찬성은 98,000표 반대는 74,000표 그럼 찬성했잖아 이제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또 상소를 올려요. 반대가 많지 않냐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 거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조사해라 또 이유를 조사했어. 피곤하고만.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하려고 하니까 또 신하들이 또 상소를 올려.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을 한 것 뿐이지 실제로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시범을 한번 해보자. 시범을 한번 해봤어. 근데 괜찮아. 그래서 이제 전역으로 확대하자. 토지를 좋은 데였으니까 그런데 척박한 땅은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이러면서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그러면서 세종은 그 데이터들 보면서 막 혼자 즐거워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있고 즐거워하면서. 사실 내가 수립한 이론이 약간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혼자 막 고치고 있고 13년 동안. 사실 세종도 알았겠지. 신하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시간을 끌고자 했던 거를. 시간을 끌고자 했던 걸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왜냐면 자기 이게 변화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계속해서 이게 저지했겠지.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금을 어떻게 더 놀리겠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귀족에게 매기겠다 이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똑같이 매기겠다는 거였어요. 토지 질,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든 좋은 땅이든 올해는 풍년이니까 더 걷겠다, 흉년이니까 뭐 감세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걷자라는 법이었대요. 그 공법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 당시에 만들었었던 대부분의 법조항이라든가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선 전체를 지탱을 합니다. 철저했으니까. 국방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뭐 말 타고 활쏘고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되게 좋아했죠. 그지. 그리고 아들도 좋아했어요. 문종이 되게 좋아했어요. 문종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되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쾌남. 말도 잘 써.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김보성이 생각나. 우리. 자, 그런데 그 국방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종모 장군을 통해서 대마도를 정벌 하고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사군 육진을 계속 개척을 합니다. 이제 여진족에 대해서 강경책을 벌이는 거죠.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 정말요.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 영토가 좀 줄어들어 있었어요. 두만간 압록강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거를 확정을 한 것이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천의 요새로 사용했었던 것이 거기 산이었어요. 여진족들이 들어올 때 산을 가지고. 근데 산을 가지고 그거 요새로 사용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강이 있어야 된다. 강을 경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보면 참 잘한 건데 당시 엄청나게 죽었어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개척한 다음에 사군에다가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려고 할 때 안 가겠다라고 막 자기가 스스로 자해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보냅니다. 그랬다가 막 하루 만에 수백 명 그냥
동사하고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시베리아 이주 같은 거네.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와서는 생각해 볼 때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굉장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화약 무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화력 덕후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 육군 자체의 포도 굉장히 화력 위주잖아요. 나 포병인데. 그 전부터 그랬잖아요. 화약 무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화포를 개량을 하고 그래서 조선 건국한 다음에 조선 전체가 어땠냐면 국방 개념 자체가 병력을 많이 뽑자 병력 수 중심이 아니라 화력 중심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조선의 국방 정책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임진왜란 때도 화포가 많이 개선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화포보다 훨씬 우월했기 때문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빛나는 성과도 있을 수 있었던 기틀이 됐었잖아요. 아, 그렇구만. 이런 것들 자체, 기틀을 닦은 것 자체가 세종대왕이 시켰어요. 뭘 했냐? 화기 운용 부대를 증편을 하고 화기 사격수를 개량을 하고 세계 최초로 이제 말하자면 화약 무기를 규격화하고 일반화하고 화약 운영 부대를 편성하고 현대적이었다. 그렇죠. 포병을 만든 거죠. 근대적인 근대적인 국방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뭐 공부만 한 게 아니야. 이런 것도 했어. 뭐기 다 잘했어. 어떻게. 게다가 자기 몸 관리는 왜 못했어.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니까 4시간 5시간 자는 거 빼고는 계속 일했대요. 계속. 아, 진짜? 완벽주의자라서. 일중독이에요, 일중독. 예. 또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실제로 거의 살아 생전부터 뭐 요순의 비전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되게 사랑했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되게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당시 관청에서 일하는 여자 노비들 출산할 때 산후 휴가가 일주일 있었어요. 당시에 세종대왕이 출산이 예정된 달을 포함해서 너무 모자르지 않냐. 출산 후 100일을 쉴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고 노비들이 그 다음에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시켜주는 조치도 취했고 그 다음에 산모만 쉬게 하면 누가 산모를 돌보겠냐면서 그 관비의 남편도 산후 1개월 동안 쉬게 휴가를 줬습니다. 사대부들이 빡친 거야. 우리는 뭐 개처럼 부리면서 말이 개처럼 하는데 뭐냐면 저기 너무 뛰어나니까 사대부들 그 신하에 대해서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또 일에 미친 듯이 일하라고 했겠지. 그래서 개처럼 부리면서 출산휴가도 제대로 안 주는데 왜 노비들한테는 주냐 이렇게 따지니까 너희들은 집에 마누라랑 애 돌봐줄 사람들 다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면박을 준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논리로 이길 수가 없고 첫째는 사회복지에도 복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주목하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래요? 어린이와 노인이 죄를 범했을 때 원래 죄인이라고 얼굴에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게 있었대요. 자자형이라고 좋은 글씨 새기는 거네요. 말 그대로. 근데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는 뒤에 허물을 고칠 수도 있고 늙은이는 여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자자는 옳지 않다 의견을 말해서 그거를 자자형 금지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전자발찌 하지 마라. 전자발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전자발찌는 좋은 글씨 찍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 그런 얘기 위험해요. 또 80세 이상 노인들을 궁궐로 초청하는 연회가 이게 양로연이 있는데 그것도 자주 베풀었대요. 그래서 승정원에서 천한 노인은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데서 천한 노인은 초청하지 말자. 그러니까 양로하는 이유는 그 늙은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지 높고 낮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천한 사람도 다 초청을 하고 100세 이상 노인에게 쌀과 옷을 내리는데 당시에 100세 이상? 100세 이상 경비 문제로 쌀 10석 말고 5석만 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세종대왕이 100세가 넘은 노인이 세상에 항상 있지 않지 않냐. 의리상 당연히 후하게 구휼해야 된다. 이러면서 10석 다 내리게 시키고 이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되게 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거 고아와 과부에게 쌀 지급하고 장애인과 노인에겐 세금 면제해주고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뛰어났구나. 그렇죠. 그냥 자기 공부만 하고 자기 재밌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글도 이제 만들었겠죠. 사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왕을 가졌던 조선도 정말 행운이고. 예. 이런 지도자 어디 없나? 민주주의에서 이게 불가능한가? 이런 지도자를 뽑는 게?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참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던 거였어요. 정말로 이런 지도자라면 신하들보다 더 뛰어나. 자, 한글 창제로 갈게요.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텐데 이런 거 좀 이건 얘기합시다.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다. 뭐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사실과 다릅니다. 한글로 표현 못하는 소리 굉장히 많아요. 언어를 반영하는 것 뿐이고요. 글자잖아요. 글자는 우리 한국어만 반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 표현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 발음, 영어로 C 어떻게 발음해요? C도 아니고 C도 아니고 C는 완전 다르잖아요. THE 이런 더 그 발음 말하는 거지. 그거 안 되잖아요. TH도 당연히 T도 발음 안 되고 아니 C, A, B, C 할 때 C가 아니라 C잖아요. C, A, B, C. 몰라. 자, 여러분이 발음 이상하게 느끼신다면 마이크의 문제로 인해서. 비타민 C 할 때 C랑 다르잖아요. 발음 적을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한국. C가요? 네. 어떻게 적을 거야 그거를? C라고. C랑 차이가 뭐야? 적었을 때. 적었을 때. 그러니까 한글을 말하는 거, 한글. 발음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F 발음도 우리 불가능하잖아요. F 옛날에 뭐 예를 들면 파인, 땡큐, 화인이라고 예전에 적었었다가 어렸을 때 영어책에 지금 다 파인이라고 적잖아요. 파인도 아니고 화인도 아니잖아요. 파인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너무 많다고. 나 중1 때 영어 선생님이 그 우리 왓이나 이제 하우 있잖아요. 왓이나 뭐 그런 웨어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회어라고 써야 된다고. 맨날 때렸어. 왓이 아니라 왓이다. 왓이라 쓰면은 뭐 안 된다고. 무슨 영국에서 영어 배우셨나보다. 아일랜드나. 머리가 하신 할아버지셨는데. 너 왜 왓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말조차도 발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적지 못하는 거. 뭐 태국어로 여자가 푸잉이거든. 푸잉.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말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어 아니지 이거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푸잉이라고 책이 쓰여 있으면 푸잉이라고 발음을 해요. 네네 맞죠. 근데 실제 발음은 푸잉이에요. 잉. 봐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한 다음에 으이 하지 말고 으유라고 할 수 있죠. 유. 발음 안 되잖아. 못 적잖아. 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대충 살아, 대충.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일본 애들은 맥도날드를 마구도나르다라고 부르는데 막 킥킥거리잖아. 서양 애들이 듣기에는 맥도날드라고 발음하는 것도 웃긴 거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뭐 한글이 최고로 우수하다, 세상에 표현 못하는 소리가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는 이제 공감하고 가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나 알고 가자. 그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언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글자는. 또 이런 거. 한글은 집현전학자가 만든 거냐 세종대왕이 만든 거냐. 그지. 요즘은 많이들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집현전학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치. 이 원리 자체가 너무 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그렇게 배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세종대왕이 혼자 혹은 정말 가족들 있죠. 문종, 자기 아들이랑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 정의공주. 또 다른 또 대군들 이런 가족들끼리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정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언어 학자인 거죠. 실제로 집현전학자들 중에 높은 사람까지도 한글 창제한 다음에 그 반포하기 전까지 집현전학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신숙주 같은 젊은 집현전학자는 도대체 뭐 한 거냐? 세종 주도하에 사실 만든 게 맞고요. 신숙주는 뭐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세종이 글자를 만들었다. 24글자 만들었으니까 너 이거 좀 분석해갖고 해설본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던져갖고 해례본을 만든 거예요. 글자 자체는 신숙주 막 욕하면서 저 새끼 또 뭐 이상한 거 만들었다고. 이거 왜 그러면서 덕후 짜증나고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종은 기본적으로 언어학에선 초천재였어요. 초천재. 거의 역대 그 모든 세상의 어떤 언어학자를 포함해서 그래요. 최고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고 외국의 언어학자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 독학으로 어느 정도 독학으로 언어, 의문학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어가지고 본인도 잘하는 걸 또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 업무는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은 설총이 옳다 하면서 군상이 하는 일을 그르다는 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요. 또 네가 운서를 아냐? 사성 칠음에 자모가 몇 개나 있는지 아냐?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거냐? 넌 까불지 마. 너 이거 알아? 이것도 모르면서 뭐 그러니까 시간이 짜증났다. 저 또 시작이라고 막 짜증나.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현전학자 최만리의 상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좀 강경하게. 아니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세종이 쉽게 뭐 하룻밤 내에 뭐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 깎아내려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뭐
살 보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기억, 니은 이런 거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에서 응가하다가 살 보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일제 시대 때 일본 애들이 퍼뜨렸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고 창제 원리 자체가 해례본에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거를 그렇게 쉽게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독자적으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신하들은 다 반대하는 거야. 아이 우리 대군 명나라를 섬기면서 우리가 새로운 글자 만드는 거는 그게 아니다. 세종이 빡친 거지. 그래서 이때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얘들 다 파직시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랬구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는 뭐냐? 그래서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받고 발음 기관 혀 모양 입구멍 모양. 자음은 그죠? 모음은 천지인. 되게 철학적이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 이거를 본땄다고 이제 공식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 해례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믿어야지 뭐. 그걸 믿지 않고 왜 그 이상한 걸 믿고 있냐는 거야. 이렇게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또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한글 업문 그 당시 사용 거의 안 했다. 실질적으로 주시경 선생님이 그걸 좀 이제 개량해갖고 제대로 만들기 전까지 일제시대 전까지는 거의 사용 안 했다라고 이게 착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반포한 다음에 거의 60년 지난 다음부터 거의 노비들까지도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퍼졌어요. 중간에 이제 연산군이었나? 좀 이렇게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잠깐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사용했고요. 어떤 정치적 의도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어떤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권력을 독점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표상 체계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문자를 어렵게 만들므로써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근데 사대부들이 그렇게 어떤 그 한자를 사용하는 거를 사대부들의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건 없나? 권력 견제라기보다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은 게 어떤 성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자로만 있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냐. 그래서 좀 일반 사람들도 좀 가르치고 싶다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가? 그거를 사대부를 견제한다는 의도였을지. 근데 세종시대에는 사대부 견제를 물론 좀 후기에 이제 좀 시작하긴 하는데 세종시대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사대부들이 세종한테 완전 절절맸어요. 일단 첫 번째로 외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 제거했어요. 이방원이 다 제거해줬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넘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 거기다가 세종이 삐딱한 사람이 아니야.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종시대는 사실 그게 견제가 필요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얘네 그룹을 모아가지고 통촉하시옵소서 하는데 내가 몇 마디 하면 얘들이 깨갱해. 반박을 못해 내 말에. 이러면 세종 입장에서는 다 족밥들이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랬구만. 삐 처리해주세요. 네. 자, 이제 세종대왕의 즐거운 부분도 봅시다. 고기. 그 얘기 앞뒤로 삐 하려고. 고기 여자 덕후였다. 이렇게 뭐 굳이 재밌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고기는 정말 좋아하죠. 매우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못 하셨습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셨고요. 이제 큰아버지 정종이 죽었을 때 고기를 못 먹으니까 태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상이 젊었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였는데 이제 초상을 당해가지고 소찬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다. 고기 없는 반찬을 한 지 오래됐다. 내가 어찌 가엾게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가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래? 직접 써 있는 건데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태종이 농담 던진 건데 그 기록하는 사람이 연락을 받아 적은 거 아니야? 근데 2달이었어. 2달을 못 먹었어요. 그래. 야, 그래도 야. 그게 2달을 못 먹었더니 실제로 몸이 너무 허약해졌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고기를 드시라고 주청을 이렇게 올릴 정도로.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맨날 논 게 아니고 맨날 체력 단련을 한 게 아니고 맨날 책을 읽고 있는데 고기 좀 먹어야지. 그래. 그랬잖아요. 체력 단련 안 하는데. 또 가뭄 때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임금이 초가집에 살면서 고기를 금해했었거든요. 그때도 고기 반찬 먹었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하늘이 놓여 있으니까 임금이 그걸 사죄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우리 뭐 기우제 하기 전에 막 배옷 입고 네네. 근데 하늘이 노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의미보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임금의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것도 네, 백성의 실상이랑 똑같이 먹었어요. 세종은 먹었습니다. 고기는 못 끊겠다. 고기는 못 끊겠다. 땅어 뭐라도 고기는 못 끊겠다.
근데 뭐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는 막 배옷 입고 막 그런 게 이거 영화적인 설정인가요? 막 제사 올리고 막 이러는 거. 네, 그건 이제 그 하늘에 대해서 재를 올려가지고 비 내리게 하는 건데 실제로 반찬수를 줄이는 거는 백성의 실상을 모르니까 왕은 백성의 삶이랑 괴리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래, 봐봐. 반찬수를 줄이는 건 누가 해? 거기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확히 저 몇 개 줄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조 여기서 뭐 하겠지. 네. 예조가 뭐야? 예 담당하는. 국가 의례를 담당하는 아예 정부 기관이 있어요. 걔는 1년 내내 왕실의 그 제사 담당 스케줄 짜고 그 왕 국정원 같은 데인가?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다른 조선시대 왕들의 첫 번째 임무가 그 하늘에 대한 예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5일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계속 그 국가 의례가 계속 거행이 돼요. 그래서 그 의례를 꾸준히 거행을 해야 하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믿음 하에서 그거를 국가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직업이었어요. 조선시대 왕은. 네. 진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예법에 과거에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왕도 좀 느껴봐라라고 반찬수를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고기를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그럼 신하들이 와서 통촉하십시오. 과거에 예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야. 근데 이제 세종은 바꿀 수 있어. 왜냐면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논리에서 세종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내가 못 먹는 이유를 A4 용지 10장으로 정리해오는. 드십시오. 근데 진짜 그게 꼭 고기 반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조선이 되게 시스템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요순 시대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어진 임금은 이런 임금이다.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이다. 이런 식의 교육들을 받아왔고 후기에 타락하기 전까지. 그렇구나. 자, 또 있습니다. 태종이 유언으로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령은 고기를 좋아하니 내 상을 치를 때에도 고기를 먹게 해라. 이거 유언으로. 비꼬아서 혼낸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 왜 혼내? 아니지. 야, 혼내겠어? 아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고기 아니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기특한데 고기도 너무 좋아해. 나 죽거든 얘 고기 먹여라. 원래 상 중에 못 먹잖아요. 혼내려고 한 얘기 아니야? 너 고기 맨날 먹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을 것 같은데 왠지. 왜 이렇게 삐딱하냐? 되게 삐딱하냐? 난 이게 내가 혼냈을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정말? 진짜로. 뭐가 드러나는 것만 나 죽거든 얘 고기 먹여 그냥. 나 죽거든 얘 컴퓨터 게임 계속 시켜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맨날 게임 디아블로 하고 있지 않냐. 쟤 그냥 죽은 다음에도 그냥 디아블로 하라고 놔둬 그냥 냅둬. 나 죽어도 할 놈이야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그 정도 고기를 좋아하셨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세종대왕 하면은 이제 연관 검색어로 고기가 뜰 정도로. 육식남, 진정한 육식남. 남자라면 고기죠. 오케이. 또 여자도 좋아하셨다라기보다는 이제 성욕이 좀 완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후궁 포함해서 7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18남 4녀. 많죠. 거의 뭐 역대급으로. 그래? 조선 왕 중에 한 세 번째인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식 순위가. 근데 문제는 태어난 왕자들의 능력이 뛰어났을까 떨어졌을까? 뛰어났죠. 아빠 그래? 닮아서. 그래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중용해서 이것저것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왕자는 사실 일하면 안 돼요. 한 명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왕으로 세울 사람만 세자로 그 사람만 시켜야 되지 나머지는 뭔가 이렇게 좀 신하들이랑 친하게 지냈어도 안 됐었고 근데 다 나름의 직책들을 준 거야. 일을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그게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뭘 열심히 시켜놓으면 안 돼. 시키면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왕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왕자들은 우리 왕자들이 비참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좀 똑똑한 게 느껴져서 얘를 따르는 신하 무리가 생겼어.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걔는 죽었어. 거의 죽거나 유배당하거나. 그거 보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자, 또 임질도 좀 있었어요. 임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성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그 실록을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성병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이 깨끗한 분들과 관계를 하지 않았겠어요? 7명이 문란했을까? 뭐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있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무튼 실록을 검토해봤을 때 이거는 요도 질환이다. 그래서 신경성 방광염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임질 같은 것도 걸렸을 정도로 임질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히 아마
고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사실 근데 정말 고기를 좋아했다고 해서 서양인들만큼 먹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기 왕인데 뭐. 왕인데. 왕인데. 통제를 못했구나. 오늘은 횡성 한우, 내일은 뭐 안동 뭐 고등어 먹고 뭐 찜닭 먹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예. 왕인데.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했다. 단점은 전 안 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 말까? 간단하게. 좀 일단 명사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건 나중에 한 번씩 다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좀 열린 마음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 사대를 과연 이 자주적이지 못한 사람들 하면서 우리가 되게 욕할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지. 그걸 비판하는 걸 현대적 관점에서. 현대적 관점인 거고 어디까지나 세계사에서 봤을 때 중국이 최강대국이었던 거는 몇 천년 이상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일종의 사대, 형님 나라로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든가, 뭐 자체적인 달력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거 자체를 보면 정말로 우리는 완전 여기 신하 나라고 우리는 여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태어난 나라, 뭐 이런 나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지대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명나라의 정책 비판하기도 하고 또 조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원래 조선 초기의 조공이 3년에 한 번을 하게 돼 있었어요. 한국, 태국, 베트남이 그랬대요. 일본은 10년에 한 번 조공하게 돼 있었고. 그런데 태종 때 아버지 때 1년에 3회로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조공 횟수를. 그럼 이제 중국은 그걸 줄이려고 발악을 해요. 조공을 안 받으려고 해. 왜? 태종은 안 된다고 조공을 하려고 하고. 왜냐면 조공은 무역의 한 방편이었거든요. 항상 조공을 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 맞아, 받는 게 더 많아. 받는 게 더 많아. 항상 더 많아. 무조건 그럴 수밖에 그랬어. 없어.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 정도 수준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이 되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조선에서 싹싹 긁어가갖고 많이 가져가면 거기다 그거 이상을 챙겨줘야 되는 거야. 가오가 있지. 형님 나라가. 황제가 있다고 하는 나라가.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너무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우리 해야 된다고. 1년에 3번씩 파격적으로 조공무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들여다보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어떤 사대 혹은 조공 이런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흑자 무역이었다. 그런데 강제 이주는 마찬가지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비판의 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 강제 이주는 백성들이 추위, 여진족, 세금, 흉년, 역병 이런 게 돌아가지고 떼죽음을 다 당했습니다. 세조 이래로는 사고는 사실상 포기됐고요. 육지는 성공했어요, 결국에. 육지는 성공했지만 현대적으로 볼 땐 필요한 거는 맞았는데 그때 좀 잔인한 정책이기는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화폐개혁만큼은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화폐개혁. 그래요? 화폐개혁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화폐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였고 공상을 천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가 사실 없었던 거였어요. 또 화폐개혁이 되려면 잉여 생산물이 뭐 많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뭔가 할 텐데 생산량 자체도 부족을 했고 국가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자체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거 금속이 이제 말하자면 굴인데 금이랑 은은 사실상 조공으로 중국이 싹싹 긁어갔거든요. 그래요? 구리밖에 없었어. 근데 구리로 만드는데 구리 양도 적었던 거야. 근데 백성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은 이제 평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립돼요. 굳이 다른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쌀을 지고 가는 건 무겁기 때문에 화폐로 바꿔서 그 금속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걸 뭔가 딴 거를 사는 게 가능한데 한국은 어차피 농사만 짓는 나라고 쌀을 지고 산을 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안 가버려 아예. 그 시장이 발달을 안 해요. 그래서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쌀인데 쌀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집 근처 가서 야 나 쌀 한 대박 줄게 이거 좀 줘라 이거 좀 빌려줘라 이렇게 하면 끝이었거든요. 비단 좀 줘라 이렇게 쌀 가지고 물물 교환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요. 상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화폐가 사용이 안 되는데 실패했구나 그래서 실패했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실패하게 생기니까 세종대왕과 신하들이 법규를 강력하게 해서 물물 교환 함부로 하면 벌금을 때리게 했어요. 심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쌀로 물물 교환하다 관에 걸렸어요. 그래서 곤장을 엄청 맞아서 초죽음 당한 상태가 돼서 남자가 자살하고 그 부인도 목을 메고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거의 한양에서 폭동 직전까지 가니까 결국에 그때 포기를 합니다. 화폐개혁을. 그게 성공한 거는 2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은들이 한국으로 어느 정도 다시 좀 돌아왔을 때. 그랬어. 그때나 성공하게 되는데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미화하기에는 당시에 좀 이렇게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강압적인 면이 강압적으로 있었네. 하려고 했죠. 그렇죠. 화폐를 이주나 화폐에 있어서는 그렇죠. 어쨌든 뭐 추진을 했다는 거는 의의는 있는 것 같은데. 의의는 있죠. 예. 의의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크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멀리 봤을 때 국경을 영토를 제대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멀리 봤을 때 자본주의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화폐를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제 너무 좋게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끝났고 준비된 건 다 됐거든요. 생각했을 때 역사상 이 정도의 군주가 과연 한 명이 이 정도 하는 군주가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과연 많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래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보통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뭐 광개토 대왕 뭐 이 정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 뭐 클래식 뭐예요? 그러면은 왠지 베토벤 교향곡 5번만 하면 쪽팔려. 왠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남들 잘 모르는 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말로 뭐 이거 말로 그런 거 뭐 비트킨슈타인 막 이런 거 하면 왠지 걔 철학자고. 그렇구나. 오펜하워 이러면서 그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뭐 아니면 나 현대 음악 좋아요.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있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베토벤의 교향곡이 유명한 거는 실제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향곡이기 때문인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세종대왕 우리가 흔히 말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세종대왕 이야기하면 뭐 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해요.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게 가능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책을 너무 좋아했다.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렇구만.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전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래. 비슷하네. 뭔가 막 먹읍시다. 하고 막 그런 거. 왜 그래? 아니에요. 그래? 재밌게 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뭐 세종은 위대함도 위대함이지만 그런 세종의 위대함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 초기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도 이게 진짜 저도 잘 모르고 볼 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왕정 정치 체제였던 것 같아요. 칭찬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견제하는 그래서 일단 조선시대 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랑 좀 달라요. 되게 불쌍한 직업입니다. CEO 같은 거예요? CEO인데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거의 사육을 돼요. 사육을 당합니다. 노예 같아, 노예. 거의 노예처럼 굉장히 빡세게 공부하는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매번 당대 최고의 그 과외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야. 과외만 받아 얘가. 혼나요? 혼나면 더 공부해야지. 못하면 그래. 이런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혼나고 막 계속 말만 존대하고 있지. 그래. 호되게 막. 그래서 왕의 도덕성이나 품성을 교육하는 과정도 굉장히 엄격했고, 그럼 왕이 되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맨날 사대부들이 맨날 반대하고.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경연제도라는 게 있어서 왕과 신료들이 정책 현안을 놓고 심의하고 토론하는데. 왕이 무슨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신하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보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권력 분립이나 견제 제도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시다시피 삼정승이 일단 서로 담당하는 역할들이 딱 있고 그리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 6가지가 딱 6조 판서들이 딱 있고 그 밑에 분업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사관원이라고 해서 국왕에 대해서 이거 사관원의 역할은 국왕 견제하는 거예요. 겐세이 넣는 거예요. 아예. 네, 계속 간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사헌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조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했을 거야. 그치. 뭐 말을 꺼냈다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이제 온갖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과는 계속 적고 있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다 적고 있고 고기 가져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고기 조금 통촉 계속. 그렇지. 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화 좀 내면 옆에서 막 적고 있고 왕이 오늘 있고. 존나 화냈다. 야 적지 말라고. 그걸 적었대. 왕이 야 적지 말라고라고 말했다. 진짜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왕이 이건 좀 적지 말아라라고 했더니 이걸 적지 말라고 있어. 다 적고 있어. 예, 그래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조선 왕조실록도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분량이. 그렇죠. 그렇게 많은 문서량이 남아있는 경우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나라 시스템이 조선 초기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세종이라는 분도 그렇게 더 비신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왕이 좀 불쌍한 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나중 가면 특히나 이제 당파 싸움이 심해지게 되잖아요. 왕이 줄 잘 서야 돼요. 진짜로. 왕이 눈치를 보고 중재를 하면서 견제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왕이 암살당한 경우도 많았어요. 사대부들 생각은 음모론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보면은 사대부들은 왕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대부들의 나라였어. 자신들의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학이 그러니까. 근데 사대부들을 무시하고 왕이 혼자 나가려고 한다. 마음대로 어느 정도 폐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쿠데타도 그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쿠데타의 명분이. 나라 조선 자체가 그렇게 시작한 나라니까. 그렇지. 시작도 그랬었고 그런 유교 전통 자체에 세워져 있는 나라니까. 우리 유교를 아예 10년 동안 전공하신 우리 김도인께서는 이거 유교에 대해서 조선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정 안 좋아. 알고 보니 유교 싫어해. 세종에 대해서 어떻게? 별 관심 없는데. 뭐라고요? 세종대왕 관심 없다고요? 세종대왕 실제로 되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공부 많이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잘. 근데 그냥 유교 시스템이 조선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고 근데 부패하지 않는 국가나 정치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전공자로서 얘기하자면 그 왕을 교육시킨다는 게 있다는 게 그 유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요순이라는 게 이상적인 임금인데 그 혈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신분이 왕족인 게 아니고 그 덕성이 좋은 사람을 세계 그러니까 방방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국에서 발탁하는 건데 그러기엔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혈연 계통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성인 군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이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후보자를 계속 교육시켜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신분이 왕족이어서 왕이 될 거니까 성인으로 만들려는. 근데 그 보통 신분제여서 세습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별도의 성인이나 덕성을 연마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게 좀 독특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왕이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여과장치 없이 다 기록해내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왕한테 실제로 정권을 부여한 게 아니고 왕은 그냥 백성을 위한 통치자,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백성 민본주의에 깔려있는 게 시스템에 그냥 정착되어 있었어요. 조선시대. 그게 좀 특이죠.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네요. 이제 그러니까 조선에서 세종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뛰어남도 있었는데 사회 시스템적인 거나 견제 기구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교육 제도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이 근데 뛰어나지. 왜냐면 시스템은 계속 조선 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세종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세종 자체는 압도적인 인물이고 압도적인 거 맞고 그렇고 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터넷 보면은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조선을 까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트렌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선은 완전 흑역사다. 조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 정말 최악의 그 나라였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사실 유행에 편승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인 거야. 그래요? 그래서 물론 비판받을 것도 있겠죠. 또 후기로 가면 굉장히 타락하는 부분도 있고 쓸데없는 거로 굉장히 심한 논쟁, 당파 싸움도 되게 심해지고 그냥 당파 싸움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당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쓸데없는 걸 갖고 막 논쟁하기 시작하는 어떤 논쟁이 촉발되고 커다란 수건을 갖고 다닐 것이냐 말 것이냐 소승 대승 나눠지.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진짜 쓰레기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 당시에 이런 것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조선 우리 유교 할 때 한번 해가지고 조선 후기도 한번 뜯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네 생각보다 그지? 그래서 우리 지금 킹 세종에 대해서 그레이트 세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가 깨달은 거는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지폐에 그려진 샤프한 모습이 아니라 안경 끼고 뚱뚱한 데다가 동령이 계신 엄청난 덕후 캐릭터였다.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한 국가의 왕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예. 사후 세계의 왕, 위대한 사후 세계 왕을 한번 만나기로 잠깐 쉰 다음에 달라이 라마 좀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